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가장 가까운 방산 파트너였습니다. KF-21 공동 개발을 함께하겠다던 그들은 분담금 1조 원을 아끼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기대를 걸었죠. 심지어 북한과 방산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계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꿈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항의도 비난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스스로의 기술로 대답했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의 시험 비행장에서 울린 그 굉음은 배신에 대한 복수이자 자존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꿨던 걸까요? 저는 58년을 살면서 수많은 배신을 받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도 말이죠.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돈만 보고 움직이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한 짓은 제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1조 7천억을 떼먹다니. 이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미래를 팔아넘기고 있구나. 저는 리처드 베넷입니다. 영국 공군에서 25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런던 안보연구소에서 각국의 방산 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전투기만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2024년 9월,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의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한국에 떼먹은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처음 봤거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함께 KF-21을 개발해왔습니다. 한국이 개발비의 60%를, 인도네시아가 4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분담금 중에서 겨우 2천억 원만 내고는 나머지를 계속 미뤘던 겁니다. 결국 한국은 혼자서 거의 모든 개발비를 감당해야 했죠. 저는 군인 출신이라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공동개발 사업에서 한쪽이 돈을 안 내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놀랍게도 혼자서 개발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죠. 한국도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파트너를 만나서 말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담금을 안 낸 것도 모자라 2024년에 아예 KF-21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튀르키예의 전투기인 칸을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친구들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구나. 튀르키예에 가는 것 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5세대 전투기라고 광고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진이죠. 칸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투기의 심장을 남의 나라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저는 나토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엔진을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결국 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걸 말이죠. 미국이 엔진 수출을 막으면 그 전투기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에서 빠져나와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항의도, 언론 플레이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빠진 직후 KF-21의 독자 개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그리고 며칠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KF-21 블로기의 개발 일정이 1년 6개월이나 단축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투기 개발은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일정을 몇 개월 앞당기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1년 6개월을 단축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추격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빠진 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방산 시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공동개발 파트너가 빠지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축소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저는 아직 한국의 진짜 속도를 모른 채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후반, 한국 정부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KF-21의 독자 개발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3가지 핵심 기술의 독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엔진이었죠. 기존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사용했지만 한국은 자체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둘째는 스텔스 기술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능력 말이죠. 셋째는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 3가지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 계획을 보면서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단독으로 해내겠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야심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지만 한국은 제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초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의 시험 비행 횟수가 100회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오류율이 0.2%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숫자입니까? 항공산업에서 0.2%라는 오류율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저는 나토에서 수많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 정도 수치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보통 신형 전투기는 초기 시험 비행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수십 년 운용한 기체처럼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그 즈음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라팔 전투기에 대한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제 라팔 F5는 확실히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저도 그 성능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가격을 보고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당 1억 9천만 달러라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5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반면 KF-21은 대당 6,500만 달러 수준이었죠.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가격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오랜 방산 경험으로 압니다. 전투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효율성을 봐야 한다는 걸 말이죠. 라팔은 분명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면 KF-21을 거의 3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값비싼 자존심을 선택한 겁니다. 반면 KF-21은 냉정한 현실이었죠. 더 흥미로운 소식은 2025년 중반에 들려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KF-21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필리핀이 가장 먼저 움직였죠. 필리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KF-21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폴란드였습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오랜 경쟁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나왔죠.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기가 되고 있구나. 저는 런던 안보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KF-21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한국에게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다. 제 동료들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말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또 한 번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KF-21 블로기의 개발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이나 앞당겨졌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처음엔 숫자로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개발비, 일정, 성능 수치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의지였습니다. 불가능을 일정표로 바꾸는 의지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걸까? 2025년 10월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특별한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KF-21 도입 공식 발표 임박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메일을 열어보면서 가슴 한편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필리핀 국방부는 KF-21 열대를 구매하는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버린 그 자리를 필리핀이 채운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언론에 실린 한 네티즌의 댓글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죠. 우리는 유동전투를 잊지 않았다. 한국은 형제다. 유동전투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군이 한국을 위해 싸웠던 전투입니다. 1950년 4월, 필리핀 병사들이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많은 희생을 치렀죠. 그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게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피를 흘린 형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 댓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제 30년 방산 경력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역사적 복권이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필리핀과의 협상에서 KF-21만 제안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까지 패키지로 제안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지키는 방위 체계를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다. 진짜 동맹을 만드는 거구나. 잠수함 기술은 전투기보다 더 민감한 분야입니다.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거든요. 그런 기술을 필리핀과 공유하겠다는 건 한국이 필리핀을 진정한 파트너로 본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제 전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였죠.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조용히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우리를 다시 프로젝트에 넣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말이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떤 외교적 수사도 완곡한 표현도 없었죠. 냉정하지만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에서 한국의 원칙을 봤습니다. 돈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상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원칙 말이죠. 사실 저는 처음엔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나라는 결국 승리한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필리핀과의 계약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의 KF-21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죠. 말레이시아, 태국, 심지어 베트남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구나. 유럽에서 일하는 제 동료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한국에 대해 계속 보고서를 쓰더니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지만 결국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런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시아 어딘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의 품격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말이죠. 2025년 11월 초, 런던에서 열린 국제 방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무기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날 저녁 세션에서 한국의 KF-21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 프랑스 군사 분석가가 발언했습니다. KF-21은 확실히 중간급 성공이긴 하지만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고 보기엔 아직 멀었죠. 몇몇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한 컨설턴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아시아의 또 다른 프로젝트 아닙니까?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냉정한 분석가로서는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KF-21이 아직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데이터들, 그 놀라운 개발 속도와 안정성은 그들의 조롱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죠. 내가 본 현장은 저들의 말보다 훨씬 치밀했는데.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최신 보고서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발표한 KF-21의 시험 비행 데이터를 유심히 들여다봤죠. 비행 횟수는 이미 150회를 넘어섰고 오류율은 여전히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숫자야. 아니,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었던 내 착각이었나? 신형 전투기의 초기 시험 비행에서 이런 안정성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시스템 오류, 엔진 문제, 소프트웨어 버그 등이 계속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KF-21은 마치 이미 완성된 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자극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의 한국영 매체가 한국의 KF-21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조립국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KF-21이 미국의 F404 엔진을 사용하고 레이더 시스템도 서방 기술에 의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립국이라고요? 저는 나토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전투기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과 완전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조립만 하는 나라였다면 왜 그들의 엔진에서는 미세한 진동 하나 찾기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매체의 비판에 대해 어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후 한국방위사업청이 조용히 새로운 발표를 했죠.
기술 이전 없이 독자 개발한 블록 3 버전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독자 개발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말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답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군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네는 한국의 KF-21을 어떻게 보나?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네.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생각이 바뀌고 있어. 저들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속도, 시험 비행 데이터, 오류율, 각국의 관심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제 고정관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관찰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의 증인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KF-21 조용한 혁명의 시작. 2025년 11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죠. KF-21 시험 비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였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시험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조용함의 의미를 알게 됐죠.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정비병들이 KF-21의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 한 명이 미세한 계측기를 들고 엔진 부품을 살펴보고 있더군요. 저는 가이드를 통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점검하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0.1mm라도 오차가 나면 다시 합니다. 여기선 대충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0.1mm라니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항공산업에서 정밀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날개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경납고를 둘러본 후 한 젊은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팀에서 일한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린 완벽하지 않아도 절대 멈추진 않습니다. 오늘 해결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 하는 거죠.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는 되더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나토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이런 정신을 가진 팀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 시간이 모자라다, 기술 이전이 안 된다며 변명부터 늘어놓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한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시범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활주로 끝에 KF-21 한 대가 서 있었죠.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그 기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지고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저음의 굉음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죠. 저는 관측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F-21이 이륙하고 고도를 높이고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스텔스 모드를 작동시키는 순간 제 눈앞에 레이더 화면에서 그 점이 사라졌습니다. 완벽히 사라진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사라졌어.
옆에 있던 한국 공군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블로기도 이 정도인데 블록 3는 더 완벽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런던 포럼에서 들었던 그 조롱들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말이죠. 비행이 끝난 후 경납고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필리핀 전용 맞춤 사양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레이더 시스템과 무장 체계를 테스트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파트너십이구나. 대부분의 무기 수출은 이렇습니다.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팔고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대국의 필요를 먼저 듣고 그에 맞춰 기술을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동맹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제 30년 경력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일하고 계시더군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를 말이죠. 그건 돈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의지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방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일 거야.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KF-21 사업에서 빠져나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손을 잡다니 말입니다. 저는 오랜 군 경험으로 압니다. 이런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전략적 자살 행위라는 걸 말이죠. 이틀 후 한국 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하는 국가는 한국의 방산사업에서 배제된다.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어떤 외교적 완고거법도 없었죠.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항해 성명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원칙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정하지만 옳은 결정이야. 이게 바로 한국의 품격이지. 많은 나라들이 돈 앞에서는 원칙을 구부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의 KF-21 도입을 비난했죠. 영내 군사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약자들이 사용하는 방패일 뿐이거든요. 중국의 비난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환구15 같은 매체들은 필리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기사를 쏟아냈죠. 미국과 한국의 꼭두각시가 되려는가 같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오래 지켜본 저로서는 이런 패턴이 익숙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거든요. 하지만 필리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스스로 판단한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이다. 필리핀 언론들도 일제히 한국을 지지하고 나섰죠. 한 필리핀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대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한국이 필리핀과 쌓아온 신뢰가 중국의 압박보다 강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자는 두려움을 얻지만 신뢰로 대하는 자는 동맹을 얻는다. 며칠 후 한국과 필리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사청장과 필리핀 국방장관이 나란히 서서 KF-21 도입 계약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죠.
그 자리에서 필리핀 장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70년 전 함께 싸웠고 지금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형제국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필리핀에게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함께 서는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역효과를 낸 겁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싸운다. 그게 진짜 강국의 증거야. 세상이 흔들릴 때 진짜 강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지키죠. 한국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할 것 같네.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그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아시아의 질서가 바뀌고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말, 서울에서 특별한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였죠. 저는 주요 외신 패널로 초청받아 다시 한국을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에서 KF-21 블록 3의 특별 시연이 있을 거라고 귀띔해줬거든요. 전시회 셋째 날, 서울 근교의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각국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미국 공군 장교도 보였고 유럽 방산 업체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긴장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야. 오후 2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KF-21 블록 3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블록이와는 뭔가 달라 보였죠. 기체 표면이 더 매끄러웠고 공기흡 입구 형태도 개선된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의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뭔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낮고 깊은 굉음이 활주로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음이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저음으로 깔리는 그 소리는 마치 잠든 맹수가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KF-21은 천천히 활주로로 나왔고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대형 레이더 추적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체의 위치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죠. KF-21이 이륙하자 화면에 선명한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기체가 고도를 높이고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스텔스 모드 전원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의 레이더 화면에서 그 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텅 빈 하늘만 보여주고 있었죠. 옆에 있던 미국 공군 장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아. 완벽히 사라졌어. KF-21은 약 15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엔진 소리로 그 기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착륙 직전 다시 레이더 화면에 점이 나타났습니다. 기체는 완벽하게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 소장이 단상에 올랐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KF-21 블록 3의 스텔스 성능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기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코드를 한국이 직접 썼다고.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던 겁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던 비판들, 조립국이라던 조롱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유럽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연구소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10년간 준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사천 시험장에서 만났던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던 그 말이요. 회견이 끝나고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완전한 스텔스 기술 독자 확보. KF-21F-35에 버금가는 아시아 전투기 등장. 제 핸드폰에도 각국 동료들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리처드, 이거 진짜야? 한국이 정말 해냈어. 저는 기자석에서 일어나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의를 표했을 뿐이었죠. 30년 방산 경력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스텔스 혁명, 세계 질서를 바꾸다였습니다. 2025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첫 KF-21 도입식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마닐라로 날아갔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그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필리핀 공군기지 활주로에는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죠. 오늘은 필리핀 공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70년 전 우리가 함께 싸웠던 것처럼 이제는 함께 날아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KF-21, 네 대가 편대를 이루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은빛 기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필리핀의 하늘을 누볐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제의 하늘이 열렸구나.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무기 인도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 유럽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방산 전문지는 한국식 개발 모델, 새로운 방산 표준으로 부상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KF-21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던 그 전문가들이 이제는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오랜 동료 한 명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옳았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 회사에서도 KF-21 분석 보고서를 요청받았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이젠 의심할 이유가 없지.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시 한번 복귀를 타진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왔다고 하더군요. 분담금을 다시 내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현재로선 재협상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국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기억되는 법이지.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편의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가 곧 기술이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몇 달간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 한국의 침묵, 필리핀의 선택,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KF-21 블록 3까지.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이 모든 여정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했다. 그것이 21세기 강국의 새로운 정의다.
그 칼럼은 런던 안보연구소 저널에 실렸고 곧 여러 언론에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폴란드, 루마니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KF-21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됐고, 더 나아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12월 말,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죠. 연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각국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방위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무기와 기술을 봤죠. 하지만 올해 저는 기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신념과 신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방사청 관계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베넷 박사님.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서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너머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의 하늘은 이제 한국이 설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